처음엔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척척 해주며, 그래, 이게 가족이지라고 스스로 위안했죠.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파출부를 불러요? 어머님이 있는데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세요? 돈 드릴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공짜 파출부였다는 걸요. 그래서 며느리 정신머리 제대로 박히도록 피눈물 나게 교육시켜줬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살 된 윤정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예요. 퇴직 후 제 생활은 나름 여유로웠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장만했죠. 그 월세 수입과 퇴직금으로 생활하니까 크게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후에는 오피스텔 관리도 하러 가고요.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누가 살고 있냐면요. 바로 제 아들 내외예요. 아들은 39살인데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는 35살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둘 다 바쁘게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독립해서 살라고 오피스텔을 빌려준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건 손주 소식이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가끔 아들이나 며느리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손주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저희도 원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아들 내외도 가까이 살면서 종종 안부도 묻고 지냈으니까요. 오피스텔 관리하러 가는 것도 저에게는 일종의 취미 같은 거였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건물을 보면 뿌듯했고 아들 내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쁜 걸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옛날 제가 일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가족관계 말이에요. 언젠가는 손주도 생기고 그러면 더욱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죠.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지쳐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응, 괜찮다. 무슨 일이야? 저희 집에 빨래가 너무 쌓였는데 오늘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는 순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그동안도 청소나 정리 정도는 해줬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정말 피곤해 보여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걸 보면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았어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도 팀장이라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젊은 부부가 둘 다 일하느라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차피 오늘 오피스텔 청소하러 가려고 했었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사실 그날은 오피스텔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한 거였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며느리 말이 맞더라고요. 빨래 바구니에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세탁기 안에도 젖은 빨래가 들어 있었고요. 아마 며느리가 아침에 세탁기를 돌려놓고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빨래를 꺼내서 베란다에 하나씩 널기 시작했어요. 아들 와이셔츠, 며느리 블라우스, 속옷들까지. 남의 빨래를 널어주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 내외 빨래니까요. 빨래를 다 널고 나니까 집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침실 쪽을 보니 옷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처음에는 빨래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젊은 부부가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정리했어요. 택배 상자는 분리수거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 잡동사니들은 제자리에 놓았죠. 그 다음에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몇 개 정도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냉장고도 열어봤는데 안에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반찬도 몇 개 안 되고 과일도 다 상해 있었고요. 이런 걸 보니까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있구나 싶어서요. 청소기도 돌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어요. 거의 2시간 넘게 걸렸을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집이 말끔해졌더라고요. 빨래도 바람에 팔랑팔랑 잘 말라가고 있었고요. 뿌듯한 마음에 사진도 한 장 찍어뒀어요. 집을 나서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시간이 충분하고 아들 내외는 너무 바쁘니까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친정이 멀어서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 후에 종종 무력감을 느꼈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보람을 느꼈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너희 집에 가서 빨래 좀 도와줬다. 며느리가 너무 바빠 보이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고맙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뿌듯했습니다. 역시 가족은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시 반쯤 됐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목소리 톤이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고마워하는 목소리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빨래 하나 널어준 게 뭐가 대수야. 아니에요, 정말이요. 집이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어요. 청소까지 다 해주시고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정말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실 청소하고 빨래 널면서도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어머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와서 빨래 널고 청소하느라 밤늦게까지 끙끙댔을 텐데 오늘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빨래 몇 벌 널어주고 청소 좀 해준 게 아니라 며느리의 하루 전체를 바꿔준 거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적인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 후에는 종종 무력감을 느꼈었거든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나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각자 바쁘게 지내고 아들 내외도 자기들 일로 바쁘고 저만 혼자 시간이 많은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 며느리의 감사 인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친정이 부산에 있어서 혼자 서울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고생하는 딸 같은 존재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씩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시간도 충분하고 오피스텔 관리차 가는 김에 간단한 일들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사는 맛이 아닐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기분이 계속 좋았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과일이 있나 하고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런 기분 좋은 나날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목요일 오후에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대였는데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더 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저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야근해야 하는데 장을 못 봤는데 내일 아침에 남편이 먹을 것도 없고 혹시 장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지난번에는 빨래라는 급한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장보기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 내외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뭔가 제가 당연히 해줄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망설였어요.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특히 장보기는 빨래와는 다른 성격의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뭘 사야 할지도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게다가 아들이 아침을 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알겠다. 뭘 사면 되는지 알려줘.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랄까요? 빨래는 그래도 급한 상황이었는데 장보기는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 부탁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카톡으로 리스트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지나니까 정말로 카톡이 왔는데 리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근, 감자, 돼지고기, 닭가슴살, 사과, 바나나 등등. 리스트가 정말 길었어요. 20개가 넘는 품목이 적혀 있었죠. 이게 과연 하루치 장보기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나 닭가슴살 같은 것들은 어떤 부위를 사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도 안 적혀 있었어요. 카톡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완전히 일주일치 장보기였어요. 그것도 세세한 설명 없이 품목만 나열해 놓으니까 제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미 승낙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트로 향했어요. 동네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우유는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할지, 돼지고기는 어떤 부위를 얼마나 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고기류를 살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며느리 취향을 모르니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평소에 제가 사던 걸로 골랐는데 이게 맞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장을 다 보고 나니까 카트가 가득 찼었습니다. 계산할 때 보니까 15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제 한 달 장보기 비용보다 많았죠. 카드로 결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피스텔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팔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만큼 힘이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며느리 말이 맞더라고요.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과 시든 야채 몇 개만 들어 있었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급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방치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새로 산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냉장고 안이 너무 더러웠어요. 선반은 끈적끈적하고 야채 칸에는 썩은 야채 찌꺼기들이 붙어 있었고요. 이걸 그냥 두고 새 음식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반을 하나씩 꺼내서 닦고 야채 칸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새로 산 식재료들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었죠.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또 쌓여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벌써 이렇게 됐나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 내외가 정말 바쁘긴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집에 와서도 제대로 설거지할 시간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서는 간단한 반찬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에 새로 넣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콩나물 무침이랑 계란말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서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삶아서 무치고 계란도 부쳐서 돌돌 말았어요. 냉장고에 김치가 없어서 마트에서 산 김치도 예쁜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5시간 넘게 걸린 거였죠. 장보기만 할 줄 알았는데 냉장고 청소, 설거지, 반찬 만들기까지 하루 종일 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의 부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라고요. 화요일에는 청소 부탁, 금요일에는 또 장보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빨래와 다림질까지.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부탁할 때마다 당연한 듯이 말하는 톤이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저희 집 좀 봐주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줄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된 건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전에 병원 갔다가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날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집 청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했죠. 오늘은 내가 병원 가야 해서 시간이 안 돼. 그랬더니 며느리가 살짝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실망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말이에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정기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살짝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희야, 그거 조심해야 해. 한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쉽게 도와준 게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나도 딸이 바쁘다고 해서 손주 봐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매일 봐달라고 하더라고. 결국 내 생활이 없어졌어.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저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요즘 제 생활이 며느리 부탁 들어주는 것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따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어머님,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왜 안 오셨어요? 라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가기로 약속이라도 했는데 어긴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어? 어제 병원 간다고 말했잖아. 아, 그래도 빨래는 며칠째 쌓여 있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제게 언제 올 거냐고 묻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집 파출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고마워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감사 인사도 점점 줄어들고 부탁하는 방식도 명령조로 바뀌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며느리 집안일을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시간이 있는데 말이에요. 특히 왜 안 오셨어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는 제가 가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지금은 마치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제 생활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 없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에도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톤으로 집 청소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어머님, 오늘 저희 집 꼭 좀 정리해 주세요. 주말에 사람들이 올 예정이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예,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매번 청소하기가 힘들어. 파출부 한번 불러보는 게 어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조금 긴장이 됐는데 곧 이어진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파출부를 불러요? 어머님이 있는데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세요? 돈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며느리가 저를 파출부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돈까지 주겠다니. 이건 정말 모욕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돈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제 반응이 예상과 다른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파출부를 부를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완전히 공짜 파출부였던 거예요.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특히 어머님이 있는데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는 제가 파출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거든요. 파출부는 돈이라도 받지만 저는 그것도 없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준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화가 났고 억울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며느리의 본심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주말 동안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피스텔을 살펴보러라도 갔을 텐데 그날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월요일이 되니까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금요일에 못 간 것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됐다면서 언제 올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언제든지 불러내면 달려와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일정이나 기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파출부 취급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한 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맞았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게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돈 드릴게요라고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말 속에는 저를 완전히 고용된 가사도우미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생각해 보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제가 며느리 집안일을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져가는 게 정말 서글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와가며 사는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저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화가 나고 억울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한 거였죠. 엄마, 어제 우리 집에 안 왔다면서요? 서연이가 좀 속상해해요. 아들 목소리에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제가 갑자기 도와주지 않아서 불편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걱정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거든요. 결국 아들 생각에 한 번 더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어. 오늘 가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10,000원짜리 3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가까이 다가가서 메모를 읽어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청소 꼼꼼히 해놓고 가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읽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옆에 놓인 3만 원을 보니까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완전히 파출부에게 주는 일당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짜 고용된 가사도우미로 여기고 있었어요. 메모지를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청소 꼼꼼히 해놓고 가세요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가족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고용인한테 하는 짓이었죠.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돈이었어요. 3만 원이면 파출부 반나절 품삯 정도죠. 며느리가 저를 그 정도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준 모든 일들이 고작 3만 원어치였던 거예요. 메모지를 꽉 쥐고 서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니까 또 엉망이었어요. 어제 며느리가 카톡으로 보낸 대로 정말 집이 더러워져 있었죠.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할 그릇들도 싱크대에 가득했고요. 평소 같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메모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를 때마다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3만 원을 손에 들어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이 돈으로 제 자존심을 사려고 했나 싶어서요. 며느리에게는 돈만 주면 저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을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 그냥 일꾼에게 하는 형식적인 인사였던 거였거든요. 메모지와 돈을 그대로 테이블에 놓고 집을 나왔어요. 청소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메모 내용이 생각났어요. 이제 정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다고요. 뭔가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 아들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바빠 보였는데 아마 회사에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지금 시간 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하면 아들이 놀라면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파출부 취급하고 있어. 오늘 가보니까 테이블 위에 3만 원이랑 메모가 놓여 있더라. 청소 꼼꼼히 하고 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상황을 다시 말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며느리한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래요? 엄마 혹시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아들이 저를 돈 때문에 투정 부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욕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돈 얘기를 했어? 네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아들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제가 그냥 돈 문제로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들린 것 같았어요. 엄마, 서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닐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들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를 변호하고 있었죠.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들 눈에는 며느리가 바쁘고 힘든 사람이고 저는 그냥 투정 부리는 늙은이였던 거예요. 너 정말 못 알아듣겠니? 며느리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파출부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아들 반응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고마움의 표시 아닐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아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받은 모욕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면서 점점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많이 변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동안 아들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한다고 이해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제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아들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한다는 식이었죠. 회사에서 바쁜데 엄마가 별것도 아닌 일로 전화를 걸어서 성가시다는 뉘앙스였어요. 엄마,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결국 아들이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했는데 말이에요. 아들에게는 회사 일이 저보다 훨씬 중요한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건 아들이 며느리한테 화를 내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파출부 취급했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내내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늙어가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서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울고 나니까 감정은 정리됐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고 아들마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세수를 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걸 참고 넘어갔는데 그게 저를 이런 처지로 만든 거였죠.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피스텔 생각이 났어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말이에요.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재산이었죠.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빌려준 거였어요.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피스텔은 제 소유였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세입자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극단적인 생각인가 싶어서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 내외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저한테 한 일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곳으로 평소에도 가끔 들러서 시세도 확인하고 그랬던 곳이었죠.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됐거든요. 혹시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닌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저한테 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파출부 취급, 돈까지 주면서 일 시키기, 그리고 아들마저 그런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 이런 걸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세입자를 바꾸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도 더 깊이 묻지는 않으시고 바로 업무적인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오피스텔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그 단지는 인기가 많아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월 13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들 내외한테 받고 있는 건 월 50만 원이었거든요. 시세보다 80만 원이나 저렴하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럼 세입자 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그 단지는 정말 인기가 좋아서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이틀, 3일이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세입자도 빨리 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걸 놔두고 왜 그동안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세입자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계약서 정리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입자 구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주시고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도 상의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들한테는 언제 통보하실 거예요? 내일 당장 말할 생각이에요. 다음 달 말까지는 나가달라고 할 거예요.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어쨌든 저는 집주인이고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부동산 사무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거였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파출부 취급했고 아들은 그런 상황을 묵인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사업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오후에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연락이었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르신,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벌써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네, 신혼부부인데 조건도 아주 좋아요. 보증금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고 월세도 저희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사장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틀 만에 세입자가 구해진 거였거든요. 게다가 조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니.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릴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 초부터 들어오고 싶다고 해요. 그러려면 현재 세입자분들께 빨리 통보를 해야겠네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아들 내외에게 나가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죠. 알겠어요. 제가 오늘 당장 얘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결국 사실만 담담하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5시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나 봐요. 다행히 바로 받더라고요. 예, 지금 시간 되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가 구해졌어.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해. 짧게 말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결정된 일이니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며느리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 들어와. 이번 달 말까지 짐 빼고 나가.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상황을 파악했는지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며느리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워낙 순하게 지냈으니까 이런 강경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건지. 어쨌든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너는 정말 모르겠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목소리에 차가움이 깔렸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죠.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파출부 취급하고 돈까지 주면서 일 시키고 메모로 지시사항까지 적어놓고 이런 걸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뭘로 봤어? 파출부야? 3만 원 주면서 청소하라고 메모까지 써놓고 그제야 며느리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때의 일이 생각난 모양이었어요. 아, 그 일 때문에.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어요. 생각 없이? 그게 생각 없이 할 일이야? 며느리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게다가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는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은 걷어주세요. 며느리가 애원하는 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이미 새 세입자와 계약이 끝났어. 바꿀 수 없어. 정말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그동안 저를 만만하게 봤던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죠. 며느리가 계속 사정을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새 세입자와 약속한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후회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전쟁 같았어요. 며느리가 매일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했고 아들도 시간 내서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둘 다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작 이사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삿짐 박스들이 베란다에 쌓여 있었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굳이 가볼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잠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짐이 거의 다 나간 상태였어요. 이삿짐 차량이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고작 청소 좀 부탁하고 일 좀 시켰다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작 청소 좀 부탁하고 일 좀 시켰다고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한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였거든요. 고작? 고작이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자기 입장만 고집하더라고요. 그럼 돈을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받고 싶으신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끝까지 저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제 감정이나 자존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너희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구나.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어요. 아마 더 이상 싸우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사과마저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일 뿐이었거든요. 정작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다 쏟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너희가 나를 뭘로 봤는지 정확히 말해줄게. 너희한테 난 그냥 공짜 파출부였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일해주는 사람. 거기다 돈도 안 줘도 되는 편리한 존재.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들도 당황하는 표정이었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특히 너 며느리. 너는 나를 파출부도 모자라 거지 취급까지 했지? 3만 원 던져주면서 청소하고 가라고 메모까지 써놓고. 그게 사람 할 짓이야?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기회에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너 아들. 너는 더 가관이야. 엄마가 그런 취급받는 걸 알고도 며느리 편만 들면서 나를 돈에 환장한 늙은이 취급했지? 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너희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나도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울상이 됐고 아들도 말을 잃었죠.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속이 시원해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예의 바른 신혼부부인데 깔끔하게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요. 아들 내외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더라고요. 동네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조건의 오피스텔을 알아봤다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투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세권에서 멀어서 출퇴근이 불편한 곳이라고 하고요. 며느리가 그 작은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옷장도 작고 부엌도 비좁아서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불평한다더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집을 빌려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에 넓은 공간에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저를 파출부 취급했던 거죠. 아들도 요즘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 부담이 커져서 용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해주던 집안일들을 이제는 본인들이 다 해야 하니까 퇴근 후에도 바쁘다고 하고요. 한 번은 아들이 제 친구를 통해서 안부를 묻더라고 해요. 혹시 화가 풀렸는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넌지시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청소나 빨래 때문에 전화 오는 일도 없고 장보기 부탁받는 일도 없고요. 아들 내외가 먼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관계 회복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 자존심을 지킨 거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네, 정희 할머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가족이라도 경계와 존중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님은 원칙과 존엄으로 그 선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계와 존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희 할머님에게 위로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